미국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면 미국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초기 역사가 아주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3개 식민지가 연합을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주제를 다시 보는 링컨 리더십으로 정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클리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다시 보기를 였을까? 제가 구글도 쭉 서칭을 해봤는데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본다는 게 사실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다. 워낙 링컨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링컨을 다시 본다는 것은 약간 학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단화 같은 얘기를 하려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링컨은 그동안에 경영학적으로 순수 리더십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죠.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도 링컨 리더십이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아까 희생정신, 링컨 하면 또 소통,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지향적. 오늘 다시 보는 링컨은 순수하게 미국의 역사 속에서 링컨을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의미에서 링컨을 접근을 하고 링컨의 레거시, 그 유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미국의 영웅인 링컨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면 좋겠다. 미국의 성조기에 대한 선언이죠. 미국은 유치원부터 평생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학교로 가면은 국기에 대한 명세로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용어가 리버티입니다. 그 다음에 justice, 정의. United States of American 용어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자유와 리버티와 정의의 가치 위에 설립된 미 합중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그런 얘기의 선언을 평생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뉘앙스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와 정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죠. 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였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말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보고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몸 바쳐 희생하겠다. 뭐 이런 거지 자유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없어서 물론 제가 얘기하는 미국의 자유, 리버티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런 이상적인 리버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정말 미국 사람도 나쁜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서부 개척과 인디안의 눈물,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할 때 뭐 했습니까? 자유의 팽창을 위해서. 그래서 리버티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게 좋든 싫든 역사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버렸어요. 독립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에서 이제 난상 토론일 때 1775년 버지니아의 유명한 정치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이 독립전쟁 한 것은 아닌데 이게 계속 역사학자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슬로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사실 우리는 리버티나 프리덤이나 자유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보고 리버티가 뭐냐, 프리덤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부분 답변을 못해요. 그냥 리버티, 그냥 프리덤이 일부로 생각하는데 프리덤은 훨씬 광의적인 표현이라면 리버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권력, 권위,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게 리버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사람, 어떤 권력으로부터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리버티에 대한 훼손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독립의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펜실베니아의 벤자민 프랭클린. 리버티가 있는 곳, 존재하는 곳. 바로 where? 그곳이 내 컨트리다. 벤자민 프랭클린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있는 그곳이 내 조국이다. 반대로 자유가 없는 곳은 내 조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나 퇴임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리버티입니다. 이건 제가 예로 1961년 존 F 케네디가 취임사에 마지막에 보면 Survival and the Success of Liberty.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 price, 그리고 어떤 짐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을 또 이겨내서 to assure, 자유와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충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이 부분, 케네디뿐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대통령의 취임사에 보면 리버티가 빠지잖아요. 퇴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오바마의 마지막 퇴임사, 오바마의 퇴임사에도 리버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역사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면 미국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초기 역사가 아주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13개 식민지가 연합을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 13개가 사실 우리가 지금 주로 번역하는데 시작은 거의 컨트리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 빼놓고는 정말로 각기 다른 13개의 나라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제일 먼저 버지니아가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요크타운 쪽으로 버지니아도 정착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델라웨어 밑에 메릴랜드 보이죠? 여기도 정착을 합니다. 제가 세 군데를 예로 든 이유는 영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국은 1688년에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실 거의 100년 뒤에 미국 혁명과 그 뒤에 따라오는 프랑스 혁명의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과거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영국도 피 터지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3파전이죠. 기존의 캐톨릭, 그리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영국 정교회, 그리고 순수 개신교회라고 주장하는 퓨리탄, 청교도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1620년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떠나버려요.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10년 뒤에 1620년 이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합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 사람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첫 번째 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반 이상이 죽었어요. 103명이 왔는데 도착할 때 53명이 남았고 또 그 뒤로 너무나 많은 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첫 번째 그 다음 가을 때 추수한 걸 모아서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모아서 보냈제가 지금의 미국의 제1명절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10년 뒤인 1630년 비교적 온건한 청교도 본대가 이제 우죽순 보스턴 매사추세츠로 건너오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주로 성공회 교도가 정착합니다. 메릴랜드는 카톨릭 교도가 정착합니다.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서로 싸우면서. 펜실베니아 여기는 퀘이커 교도들이 정착합니다. 퀘이커 교도는 개신교 일파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단화된 개신교. 그래서 우정회라는 이 교파인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본어게인 거듭날 때 아주 독특한 이 바디 모션이 있었던 거 막 떨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방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우정의 교도들에게 이 떠는 놈들, 떤다는 얘기 퀘이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떠니까 얼스퀘이크잖아요. 그래서 퀘이크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로 이 퀘이크들 그랬어요. 이 떠는 놈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못 견디고 펜실베니아로 이주합니다. 캐롤라이나 쪽은 주로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를 요즘은 지금은 개신교 일파라고 하지만 또 영국에서는 복잡해요. 이 스코틀랜드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온 장로교도 만만치 않았어요. 뉴욕은 사실은 당시 유럽으로 얘기하면 치고받고 난리였던 시대입니다. 30년 전쟁. 지금의 독일의 어떤 도시는 반 이상이 죽어버려요. 종교전쟁인 30년. 1636년에 마감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왔던 거예요. 자, 이런 13개의 서로 다른 국가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 빼놓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연합을 해서 한 국가를 만든다는 게 쉬웠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람은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다르면 거의 연합이 안 됩니다. 결국은 쪼개져요. 9.65 연방, 보스니아 전쟁, 가장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게 합중국으로 만들 연방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세계 역사에서 소위 다문화 국가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미국사 수업할 때 한동안 미 합중국 혹은 영어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얘기를 자꾸 해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미국 그러면 한 국가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합중국입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합해서 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과 캘리포니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민자들 다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왜? 그 주의 헌법, 그 주의 법원, 두 정부에서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지 생각하는데 아직도 주 정부 위주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꾸려나가는 게 미국이고 그걸 모아서 미국의 정책을 만드는 게 미국 의회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부의 대표가 대통령이고 마지막에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 제 생각에는 가장 세계에서 비교적 균형 있게 움직이면서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당시는 거의 희옥했어요. 헌법을 봐도 1787년에 13개 주의 대피자들이 모여서 이제 헌법을 제정합니다. 전쟁인 1783년이 끝나서 미국이 독립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헌법을 만들려고 불러 모은 게 1787년이에요.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전쟁에 이겼으면은 빨리 독립국가를, 연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4년이나 늦춰진 이유가 상당한 주들은, 식민지들은 이게 연방을 만들면 우리의 주의, 우리의 이 식민지의 자유가 훼손될까봐 겁이 난 거예요. 혹시 식민지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가장 역할이 컸던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니아 이런 애들이 나눠먹지 않나 해서 작은 주들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의 문제, 대서양의 영국의 문제, 또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화폐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각자의 힘으로는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연방을 만들자 하고 연방을 만들려면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려고 1787년에 헌법을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헌법이 비준이 됩니다. 1789년 이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미국의 합중국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이 비준되는 것도 2년 동안 치열하게. 자, 헌법의 시작이 전문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로 시작합니다. 이 헌법은 가장 중요한 게 전문입니다. 전문의 모든 철학이 함축이 돼야 돼요. 아예 미국 합중국의 이 새로운 이 연방정부의 철학이 함축되어 있는 이 전문의 We the people. 이게 뭔 말이에요? We는 뭐고 people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속임수다. 당신은 일정한 재산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주에서는 종교적으로 그 퀄리티가 안 되면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투표권이, 여자들은 뭐 20세기 가서야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people이라는 게 뭐냐? We are the people은 영어 하시면 동격이잖아요. 도대체 we가 뭐냐, we. 있는 사람들만의 연방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이거 좀 수상하다고. 문제가 있다. 애매모호하다. 거부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남북 전쟁으로 가는 헌법적인 시가 됩니다. 결국 이제 헌법이 통과되잖아요. 많은 남부주들은 We the People의 핵심은 state, 주라는 얘기. 주가 우선이다. 근데 북부 쪽은 We the People은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 인민, 연방 전체를 언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남부에서는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맞다. 북부가 탈헌법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든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노예 해방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설립은 헌법에 기초해야 되는데 우리가 맞았다. 헌법상의 We the People은 주다. 주가 우선이다. 이게 주우선권자들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큰 주와 작은 주, 독립전쟁에 공헌을 많이 했던 주와 적게 했던 주, 이런 모든 공방 끝에 그냥 의회를 나눠버리자.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의 인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상원을 두게 됩니다. 2명의 상원을 두자. 6년 임기에. 그리고 하원은 인구에 비례하자. 그래서 지금 하원 수가 가장 많은 주가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무려 53명인가 돼요. 알래스카, 하와이, 몬타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이런 하원이 1명이에요. 그만큼 인구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적은 주에서도 2명의 상원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상원, 하원 합힌 수가 선거인단입니다. 캘리포니아가 55명이면은 작은 주들 뭐 다코다, 뭐 하와이, 몬타나 이런데 알래스카 이런 데는 선거인단이 3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재밌는 게 모두 투표하지만 선거인단이 모아서 마지막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주로 북쪽은 진보 성향인 민주당, 남쪽은 거의 예의 없이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제 북쪽 언저리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선거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요. 왜 그러냐면은 캘리포니아나 서부는 또
거의 예의 없이 지금 미국 역사에서 민주당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부로 갈수록 좀 자유스러운가 봐요. 예컨대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밀도로 보면 가장 동성연애자가 많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시 관료들 중에 동성연애자를 한 사람 건너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만큼 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특히 또 LA는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LA가 버티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예외 없이 민주당입니다. 북쪽 주들이 약간 이탈표가 있기는 하지만 남쪽의 공화당이 몰표를 공화당에 찍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이길 확률이 많지만 서부 캘리포니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펜실베니아, 가끔 인디애나,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가 됩니다.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가 있고. 오죽했으면 의회를 둘로 쪼갰을까? 왜냐하면 연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주도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원 똑같이 2명 줄게. 이건 파격적이잖아요. 버몬트 이런데 뭐.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봉합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학생들도 그래요. 미국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세계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헌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1대 대통령에서 우리가 시작됐다. 빵빠방 이게 미국 시작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흑인 문제가, 노예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노예를 투표권자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으로,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은 타협안이 백인 5분의 3으로 취급하자. 헌법의 조항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주는 연방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낼 때는 흑인들을 빼자. 이제 투표권 수를 정할 때는 흑인들을 이어자. 이렇게 남부가 나쁘죠, 사실. 받아주지 않으면은 연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그럼 흑인 한 명당 5분의 3을 하자. 이게 유명한 3/5 clause. 5분의 3철. 이게 헌법의 조항에 들어가면서 남부가 연방의 헌법에 이제 비준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교과에서는 대타협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promises. 첫 번째는 뭡니까? 상원은 동등한 평등, equal representation, 동등한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흑인 노예를 5분의 3으로 규정하는 것. 이 대타협을 통해서 헌법이 통과되고 비준됩니다. 이게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아마 헌법 하나를 놓고 보면은 미국의 헌법이 가장 조악해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사실 대통령의 임기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하지 않은 줄 아세요? 뻔히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그들의 영웅이 1대 대통령이 될 텐데 여기에 임기를 정한다는 게 좀 불경스럽잖아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한 번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한 번 더 해가지고 2번 하고 깨끗이 은퇴합니다. 그게 관례가 돼서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전부 2번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 대공황 때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너무 국가적인 위기가 이렇게 겹쳐서 사선까지 됩니다. 최초로. 그래서 4번째 대통령 임기 중에 지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해리 트루먼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영웅이 죽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트루먼이 안건을 내고 의회에서 통과한 게 미국의 수정헌법안에 의해서 이후로는 미국 대통령도 2번 하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쉬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끔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빌 클린턴이 쉬었으니까 나오지 않나. 또 아들 부시가 좀 쉬었으니까 나오지 않나. 근데 미국은 되게 정치인들이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엘고가 그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박빙의 차이로 고가 진 거예요. 근데 고는 그냥 깨끗이 인정하고 상원으로 돌아가서 일종의 환경 대통령으로, 환경에 올인해서 미국의 환경 문제를 거의 정리했던 상원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에요. 미국 성조기는 계속 변하죠. 처음에 13개의 별, 이 빨간색과 흰색의 수평선은 정확히 13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기초가 돼서 미 합중국이 만들어졌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별은 미국 영토가 되면 첫 번째는 준주가 됩니다. 준주에서 인구가 되고 나름대로 이게 미국의 헌법에 맞는 주 헌법을 통과시키고 심사를 해서 연방에서 받아들이면은 정식으로 미국 주로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개에서 지금의 50개입니다. 49번째 알래스카, 50번째 하와이, 1959년. 제가 어떻게 아냐면은 제 태어난 해가 1959년입니다. 그래서 1959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딱 50개입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 성조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조기를 영어로 스타 스팽글드 플래그라고 그러죠. 별이 빛나는 국기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일명 별이 빛나는 국기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상반기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찬란한 역사는 아닙니다. 결국 1861년 남과 북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게 정치인들 간의 분단, 특히 지역 분단, 북쪽, 남쪽.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정이나 지역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막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미국사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성숙도는 훨씬 미국이 나은데도 쉽지 않아요. 남부 변합니까? 가끔 알칸소가 민주당 찍은 경우도 있어요. 왜? 빌 클린턴의 고향이잖아요.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변하잖아요. 텍사스 선거인단이 33명인가 굉장히 남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남부는 텍사스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초반 미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두 번의 텀을 끝내고 퇴임사를 남깁니다. 워싱턴의 이 퇴임사는 이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아주 유명한 퇴임사예요. 근데 제가 재해석하면은 퇴임사를 읽어보면 행간에 조지 워싱턴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뭔 줄 아세요? 이 쪼개진 나라를 어떻게 내가 두고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나. 조지 워싱턴의 오른팔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해밀턴. 초창기 미국 경제를 책임졌던 해밀턴. 건국의 영웅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초대 재무장관, 워싱턴의 신복입니다. 독립전쟁부터. 그리고 왼쪽은 토마스 제퍼슨, 초대 재무장관. 미국의 외교 전반을 책임졌던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제퍼슨과 해밀턴이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 이유 중에 해밀턴은 북부를 대표합니다. 뉴욕을 대표합니다. 제퍼슨은 남부를 대표합니다. 결국 해밀턴은 1800년 선거에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경선에서 끝나버려요. 뉴욕 출신의 또 다른 적이었던 에런 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티켓을 가지고 남부의 대표 토마스 제퍼슨과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에런 보어와 해밀턴이 결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또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결투가 합법이었습니다. 결투를 신청해서 누가 죽었을까요? 에런 보어의 총탄에 미국의 영웅 해밀턴이 머리에 총알을 맞고 3일 후에 죽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1800년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완벽한 지역선거 때문에 된 거예요. 북쪽은 에런 보어나 뭐 해밀턴이나 기타 등등 쪼개졌는데 남부에서는 한 표의 예외가 없이 제퍼슨을 밉니다. 그래서 제퍼슨이 남부의 몰표를 받아서 3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퍼슨을 좋아하고 링컨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누구냐? 저는 단연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미국의 큰 이 전반의 역사 가치를 위해서는 정말 토마스 제퍼슨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인물의 뭐 정도를 떠나서 철저한 지역 선거였기 때문에 제퍼슨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861년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불행이죠. 몇 년을 버텼습니까? 1789년에 연방이 시작됐으니까 72년 만에 연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미국사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한 액시던트, 사고, 사건이 아니고 일어났어야 될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헌법 타협 중에 5분의 3 기억나시죠? 5분의 3 그걸 캘리포니아의 모 헌법학 역사 교수가 한 얘기인데 암이에요. 암이 빨리 그때 수술했으면 괜찮았는데 이걸 그냥 시술하고 치료하고 뭐 약물 투여하다가 버티다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861년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게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연방을 연방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중에는 노예 문제도 있었지만 남과 북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분파 싸움 등등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4대가 제임스 매디슨, 5대가 제임스 몬로, 그리고 7대 앤드류 잭슨이 조금 유명한 대통령이고 7대 이후에 16대까지 16대 링컨입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7대 앤드류 잭슨에서부터 링컨까지 대통령 아는 사람 2명 적으라면 거의 머리 극적거립니다. 몰라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재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미국의 대학생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한 5명 적으라면 그만 적습니다. 10명 적으라면 난리가 나요. 10명도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는 것 같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이렇게 다 외우는데 미국 애들은 독특하게 그냥 관심이 없으면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대통령, 영웅들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미국의 역사 교육이지 않나.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느닷없이 생긴 사고가 아니고 아까 헌법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암적인 존재, 기타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부는 농업 중심이지 북부는 공업 중심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농업 중심의 남부라는 얘기는 비교적 외부 환경에 둔감합니다. 남부는 농업 중심인 것은 문화적으로 제가 볼 때 농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다른 문화를 배척을 합니다. 장사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북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사람, 아일랜드 사람, 이태리 사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부로는 거의 안 갑니다. 아니 떼약볕에서 농사지어서 돈 버느니 뉴욕이나 보스턴 가서 공장에서 일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일랜드, 이태리 사람들 중심으로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들과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인종, 민족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종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임팩트가 있고 맞으면은 그때는 아파도 서서히 마음이 오픈되는 것 같아요. 접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남부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남부로 가지 않아요. 오직 보이는 것은 대저택, 대농장, 그리고 일하는 흑인들. 그것도 저것도 아닌 백인들은 흑인들하고 어울리기 싫으니까 저 산속에서 숨어서 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링컨이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공화당이 1854년에 새로 생깁니다. 근데 그때 공화당과 지금 공화당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사가 한 2번, 3번 정도 변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때 공화당은 지금 민주당과 철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공화당 후보로 어렵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공약을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로 개그 룰, 개그라는 건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개그 룰에 의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노예 해방에 노자만 나와도 의안을 상정은 안 해요. 왜? 어차피 싸울 거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그래서 노예 해방은 전부 미뤄두고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노예 해방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 별로 이름이 없었던 일리노이의 하원 의원 출신인 링컨이라는 변호사가 새로 창단된 공화당의 초대 후보로 되더니 느닷없이 내가 당선되면 노예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공약을 해버린 거예요. 남부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서서히 링컨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남부는 하나씩 둘씩 링컨이 당선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놔요. 결국 북부의 몰표를 받았던 링컨과 남부의 몰표를 받았던 후보와의 싸움에서 아무래도 인구수에서 또 주수에서 또 북부의 우호적인 서부주에서 이겼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남부주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주 한 주 연방 탈퇴를 선언합니다. 자, 링컨이 그 다음 취임식에 가는 길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독립관, 인디펜던트 홀이 있는 필라델피아를 일부러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립선언문은 이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다시 오는 시대 모든 세계 인류에게 자유를 준 리버티입니다. 자유를 준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고 연방을 지켜야 한다면 나는 굴복하는 그 자리에서 암살당하는 편이 낫다. 취임사 중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미국만큼 더 낫거나 better 혹은 같은 희망을 갖는 나라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겨냥하는 결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연방이 쪼개졌잖아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포스 섬터 공격으로. 72년의 미 합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맨 싸우고 내분이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세계를 호령할 만큼 큰 경제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의 미국의 경제의 토대가 된 건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근데 링컨이 취임사 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의역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희망을 갖는 나라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Last best hope on earth. 지구상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1862년은 치열하게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있고 북부가 이 길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 미 연방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863년 11월에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지금의 링컨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단 한 사건을 지적한다면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해 7월에 남북전쟁이 한 300여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돌파, 가장 중요한 전투가 게티스버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3일간의 치열한 전투였어요. 로버트 리 장군이 해서는 안 된 작전을 펴니다. 하도 남부로 수세에 몰리니까 한번 북으로 진격을 해서 북부 연방에 치명타를 날리자. 치명타를 날리면은 북부 사람들이 남부보다 훨씬 결집이 약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전쟁 끝내자. 협상하자. 그걸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마을인 게티스버그에서 펜실바니아 마을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의 역사상 최고의 분수령이 된 전투인데 북군이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리 장군은 퇴각을 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남부는 북쪽으로 오지 못하고 계속 방어적인 전략만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되죠. 한 3, 4개월 뒤에 전몰장병 추모 기념관을 이제 만들면서 링컨을 초대를 해요. 링컨이 오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남긴 유명한 3분 정도 연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 많은 인파들 앞에서 육성으로 했어요. 3분 만에 대통령이 나온 거 박수 쳤는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 뒤에서 본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나? 화장실 가야 되나?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그 초록이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짧은 연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문입니다. 여든하고도 7해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대륙에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같이 태어나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오래도록 버틸 수가 있는가 시험받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던 싸움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일부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바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 뉴 리버티를 탄생시키며 그리고 사람들의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도 마지막 말만 기억해요. 게티스버그 연설은 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다 압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도 링컨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게티스버그 연설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아까 제가 왜 다시 링컨을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용어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미 합중국의 군사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전부 3인칭이에요. 그 나라,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나라, 그 땅, 그분.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 기억나시죠? 자유가 머무는 그곳이 내 조국이다. 링컨이 이 연설문을 쓰기 위해서 몇 번을 고쳤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인디펜던트 홀을 가서 선조들을 생각하고 기차에 오는 길에 또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스피치 라이터들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링컨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아마 운명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링컨의 전기나 자서전이나 일기를 보면은 이 게티스버그 조그마한 필라델피아의 마을을 가면서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완전히 빠집니다. 연방 유니언 솔저 다 빠져, 유니언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폐색이 짙은 남부연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지만 링컨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미 합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피를 흘리고 왜 내전을 하고 있고 왜 사실 전쟁 자체를 하고 있는가를 리마인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 리더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이러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위대한 영웅이고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링컨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게 있다면은 과거의 72년의 역사 아니면 그 더 많은 역사를 보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걸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그의 철학이 또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미국 헌법의 원칙을 철학을 한마디로 용어로 얘기하면 체크 앤 밸런스예요. 견제와 균형.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앞서 나가면 의회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의회가 조금 앞서 나가면 사법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45년 이후에 한 정당이 2번 이상 대통령이 정권 잡은 경우가 없어요. 이제 민주당 2번 했으니까 공화당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것은요, 정권을 잡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재임에 실패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어쨌든 간에 이 체크 앤 밸런스인데, 견제와 균형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7대 앤드루 잭슨 이후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안 해요. 왜? 노예 문제가 너무 심각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 갈 것 같아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노예 문제를 피해갑니다. 먼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 노예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왜? 남부표가 중요하잖아요. 또 남부 출신이면 북부표가 중요하니까. 링컨이 되기 전에는 3명의 의회 상원 킹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고 해서 3명의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북쪽은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 남쪽은 남부의 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존 C. 캘훈,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그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금의 뉴욕이라고 해도 맞먹을 정도로 남부를 대표하는 주였습니다. 찰스턴은 남부의 뉴욕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부는 헨리 클레이, 켄터키 쪽입니다. 이 상원 의원이 사실 정치를 장악을 해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요. 링컨은 이거 아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통령이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노예 문제를 놓고 뒷짐지는 건 아니다. 이걸 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돼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결국 남부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제가 보는 링컨의 리더십은 새로운 것보다는 미국의 72년도 혹은 그 이상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링컨이 토마스 제퍼슨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사람, 총알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3대 대통령에 어렵게 남부의 몰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826년 본인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의 50주년이 되던 1826년에 죽어요. 존 애덤스와 같은 날 죽습니다. 존 애덤스와 토마스 제퍼슨은 정적이었어요. 존 애덤스는 1회 대통령이고 매사추세츠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토마스 제퍼슨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죠. 이게 일화 중에 오늘 내일 할 때 병상에서 자꾸 제퍼슨이 하인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담스는 어쩌냐. 사망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남아있다고 판단될 때 그냥 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아담스는 어쩌냐. 본인이 아담스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죽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토마스 제퍼슨과 아담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랬겠죠. 이 정신력 때문에 동시에 7월 4일 1826년 미국 독립 50기념일 그때 죽습니다. 자, 제퍼슨이 또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몬티셀로를 가봤는데 제가 제퍼슨을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몬티셀로를 가면은 정말 제퍼슨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비석을 이렇게 세워주라. 사실 몬티셀로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국립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안을 본인이 써서 줘요. 그대로 새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here was buried
자, 여기에 묻혀있다. 토마스 제퍼슨. 첫 번째가 Autho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merican,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저자이고, 두 번째는 of the Statue of Virginia for Religious Freedom. 제퍼슨은 식민지 시대부터 버지니아 식민지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Father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 지금 주립대, 버지니아 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버지니아 대학을 가면은 그 법대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게 제퍼슨의 손길이 영원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버지니아의 법대를 가면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3대 대통령이 빠졌잖아요.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퍼슨도 그랬고 많은 대통령들이 그랬고 특히 링컨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나 미합중국이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퍼슨이 새기고 싶은 세계가의 핵심이 뭐예요? 리버티. 독립선언문의 핵심이 리버티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식민지의 종교 자유, 종교 리버티. 버지니아 대학을 전 재산을 내서 이 대학을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퍼슨 생각할 때에 리버티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의 돈과 지인들의 돈을 모금을 받아서 지금의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가장 좋은 주립대로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를 창립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우스 다코다에는 라우스 모시모의 큰바의 얼굴 대통령이 4명이 새겨져 있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로 로스벨트, 네 번째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정작 제퍼슨은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 그리고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책에 창비에서 나왔던 이만큼 가까운 미국에 나온 얘기인데 한 나라의 리더나 국민이 과거를 차갑고 어두운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따뜻하고 밝은 시선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인들은 과거사의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미국적 전통과 가치관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훌륭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들만의 대통령 신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저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유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2016년에 남부 트럼프 선거에 보면 TV에도 그렇고 남북전쟁 때 연방에 총구를 구웠던 남부연합의 그 국기를 내건 게 굉장히 많아요. 남부에 지금도 가만히 보면 종교적이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150년 전에 있었던 이 남부연합 반란군, 이쪽에 반란군의 국기를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때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있는 조지아대에 있었던 조지아 대학 마크입니다. 그때도 보면 창문이나 보면은 꽤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재밌게 생각해요. interesting.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남부를 제퍼슨 데이빗 미들스쿨, 여기 테네시인가 어디 있는 중학교인데, 제퍼슨 데이빗은 남부연합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반란군 수장이에요. 근데 미국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제퍼슨 데이빗을 기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원, 길 이름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충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통일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김일성 유치원, 김일성 뭐 중학교, 김일성 공원, 김일성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링컨의 리더십이에요. 또 하나는 윌리엄 A. 더닝이라는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남북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에 대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친남부적이에요. 북부가 잘못했다. 남부가 전쟁 일으킨 게 당연했다. 재건의 북부 정책은 실패했다, 잘못됐다. 이게 1930년도까지 미국 역사학을 주도했던 학파가 더닝 학파입니다. 또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역사학파 중에 더닝을 따르는 학파들이 줄이었다는 얘기예요. 1930년도까지. 다시 얘기하면 통일 이후에 김일성 학파가 계속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자, 링컨이 전쟁이 끝나기 한 5일 전에 이제 총탄을 맞고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많은 학사들이 야, 링컨이 남북전쟁 끝나고 어떤 정책을 펴고자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많은데 많은 기록에 보면 링컨의 핵심은 받아주자, 용서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링컨에는 연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가치가 중요한데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남부를 연방에 다시 들어오는 조건이 헌법 수정안 13조 노예 해방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지.
예를 들어서 그 남부의 주에 10%만이라도 투표권자가 연방헌법에 선언하고 노예 해방을 인정하면 받아주잖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자기를 대통령에 만들었던 북부의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요. 뭔 소리냐. 확실히 응징을 하고 반성한 기미가 보일 때까지 우리가 응징해야 한다. 그런 이후에 받아들이자. 선별적으로. 이게 링컨을 만들었던 북부 국회의원들의 주 생각인데 링컨은 전쟁은 끝났으면 받아주자. 그들이 노예 해방을 인정하고 연방헌법에 선서하는 순간 우리 형제들인데 받아주자.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상상 속에서 그때 영국의 유명한 록그룹 비틀즈가 있었다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마 Let It Be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우리말 번역이 내비둬. 꼭 링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남북전쟁 이후에 여러분 아마 처음 알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전쟁은 세계 근대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내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가히 상상이 갑니까? 근데 1명도 전쟁의 책임을 묻고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로 수용소에서 범죄 행위로 사형당한 사람이 있지만 전쟁의 책임을 묻고 남부 정치인들이나 대재벌들이 1명도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링컨의 이런 포용 정책이 링컨의 후대 대통령 존슨과 그랜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에 나온 얘기인데 진정으로 용서, forgive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과거를 잊는 forget 것에서 출발한다. 통일 이후 미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링컨과 그의 대통령들이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승자의 관용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고 미국을 하나로 결집하게 만들 수 있었다. 미국사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관용의 리더십으로 극복되었다. 2012년에 나온 링컨의 영화인가요? 링컨은 사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링컨이 지금의 링컨이 되기까지 너무 거의 100년 걸립니다. 남부 사람들이 링컨을 미국 영웅으로 생각했을까요? 천만에. 제가 1991년에 샌디에고에서 남북전쟁 링컨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임용되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그래서 소중한 학회라 제가 갔는데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정치학과 학과장이 기조연설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조연설에서 우리 대학이 남북전쟁 이후로 남부에서 최초로 링컨 학회를 열었다고 자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링컨은 1960년대 이후로 링컨은 모든 미국인들의 영웅이 되지만 여전히 남부에서는 약간 링컨을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링컨 영화가 2012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요 역사의 승자는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후대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링컨에 대한 학술적인 서적, 자서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계속 되새김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아까 더닝 스쿨 들었죠? 더닝 학파. 그러나 북부 학파들이나 링컨을 좋아하는 역사가들이 남부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라. 계속 링컨에 대한 책을 쓰고 전기를 쓰고 얘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링컨 전기를 읽어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링컨의 전기를 보고 심지어 영화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링컨의 수수께끼의 링컨이 지금의 링컨으로 바뀐 거예요. 링컨은 만들어진 영웅이자 전통이다. 그의 신화와 실제에 따른 이른바 링컨 불가사의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것은 짧은 역사임에도 미국 불가사의를 창출하게 만든 미국의 역사의식이다. 오바마가 2016년 10월 13일에 선거전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선거전이 막바지일 때 백악관에서 주최한 프론티어라는 학회를 대통령이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 패널 4명에 5명 중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주의는 원래 그냥 so mess, M-E-S-S 그냥 엉망진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후 좌우의 그 분위기가 이게 좀 이상해요. 10월 23일 이 당시는 모든 이 언론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힐러리가 압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은 제가 그 다음 주인가 국회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의 외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 해서 국회에 뭐 가가지고 이제 다른 교수들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모릅니다. 미국의 보수가 만만치 않은데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오바마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으로 공화국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지금도 제1공화국입니다. 지금도 헌법 전문 고치지 않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 보수적입니다. 헌법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서 그 근거로 민주주의를 지속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100몇 년이니까 1789년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중에 링컨도 그랬지만 오바마도 원래 민주주의는 혼탁, 이게 엉망진창. 아마도 고급 정보에 의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자기의 철학인 오바마가 이 선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원래 민주주의는 그런 거야.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개만 뽑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링컨 리더십의 집적판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의 마지막에 제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남부도 그리고 미국의 민권법이 1965년에 통과되는데 세상에 100년 전에 남북전쟁이 끝났잖아요.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실제로 남부의 흑인들은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역사학자로 다른 역사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이상해요. 포용을 못합니다. 결국은 연방 다 해체됩니다. 그것 때문에 해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막 이게 못 살게 하고 악마 같은 사람들 자꾸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거. 함께 연대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우리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링컨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미국의 역사. 대통령이 나고 남북전쟁이 터지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그 어려움. 전쟁 이후에 정책을 펴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밀었던 북부 정치인들까지도 온갖 음해를 합니다. 링컨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도 지켜야지. 자기가 믿는 정치인들과 함께 버텨내서 그 사실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 북스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했던 이것도 제가 그냥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정치적인 절대 뭐 선거와 상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릴레오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을 얘기할 때 경제적인 기적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주주의 기적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1945년 이후 130 몇 개의 내전이 있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130 몇 개, 하여튼 뭐 통계에 가면 그렇게 많은 내전이 있었는데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해서 세계 10대 국가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제 책에서 나왔던 얘기를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은 만들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랬었지 하고 좋았던 부분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의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링컨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나 싶어요.